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제3과목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는 전체 20문항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어서 한 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부동산 펀드 법규 5문항이 출제되죠. 첫 번째, 부동산 펀드의 개념. 자본시장법상 40%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자본시장법이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법은 기본적인 이제 뼈대가 되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시행령이에요. 네,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장관령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기본적인 골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추가적인 것들을 그때 이제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제 240조 3항에 의해서 투자 비율을 50% 초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에는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은 지금 50%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옳은 지문이니까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다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는 종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지문이 뭐 종전보다 축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답 지문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매금지형 90일 이내 증권시장의 상장. 현금화가 어렵죠. 당장 이렇게 그 환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환매금지형으로 부동산 펀드는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환매금지형이다 보니까 이게 그 환금성 보장을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 요거는 그 7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총 이렇게 7가지예요. 7가지인데 보통은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7가지를 외우기가 좀 뭐 하시면 보통 오답으로 한명회사가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 한명회사. 한명회사는 아니에요. 아닌 걸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 투자 신탁과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 키워드를 좀 이해를 하시고 지문하고 내용을 맞춰서 좀 쉽게 고를 수가 있으니까 키워드를 잘 봐두세요. 자, 읽으면 이제 쉽게 알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근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딱 있어서 그 두 개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은 당연히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형 부동산 펀드에서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말이 나오면 대출형 부동산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자, 개발형, 이건 쉽죠. 개발, 관리 및 개량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개발형 부동산 펀드를 말하는 거고, 임대 및 운영, 임대형 부동산 펀드를 말하는 거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권리형 부동산 펀드의 주요 키워드예요. 그리고 증권형에는 당연히 증권, 주식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네, 요것도 요 키워드가 나오면 증권형 부동산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생상품형은 뭐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네, 그게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딱 듣고 아 이거는 무슨 부동산 펀드구나 요걸 알 수 있게, 예, 그렇게만 좀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부동산 펀드 규제. 공모 사모 모두 돼 있죠.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 처분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국외 부동산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는 처분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부동산 개발 사업 전에는 처분이 금지됩니다. 자, 이게 주요 지문들이 또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불가하고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투자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것도 뭐 외우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이 자체가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파생상품 운용 제한. 자, 위에도 나왔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불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평가액 한도가 있습니다. 공모는 100%, 사모는 400%. 이거 기억해 두시고,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래 상대방과의 장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사모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공모든 사모든. 여섯 번째, 부동산 펀드의 금전 차입 특례. 자, 원칙은 금전 차입이 불가합니다. 근데 부동산 펀드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취득 시 금전 차입이 허용이 돼요. 부동산 자체는 일단 덩어리가 크고 사실 대출이 없이 조금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입금의 한도는 200%입니다. 차입 기관은 은행, 보험사, 기금 뭐 이런 거 들으면 다 알게 되는데 요거 헷갈려요. 다른 부동산 펀드도 차입 기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자, 차입 기관에 다른 부동산 펀드가 있죠. 이게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원칙적으로 그 자본시장법상 펀드 재산 운용 시 금전 대여가 불가해요. 근데 부동산 펀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대여금 한도는 펀드 순 자산액의 100%,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도 있긴 해야 됩니다. 네. 일곱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 및 업무 위탁.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사업계획서 작성, 확인,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작성, 확인, 공시 의무가 있다는 거. 확인은 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공시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공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3자 업무 위탁에 대해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부동산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개발 및 부수 업무를 위탁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장 마치고요. 2장 부동산 펀드 영업 5문항이고요. 부동산 펀드의 분류 방법. 이거는 각각의 기준이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읽어주세요. 설립 국가 기준으로는 국내 펀드, 외국 펀드. 자, 국내 펀드는 다른 말로 역내 펀드, 외국 펀드는 역외 펀드, 그 다음에 온쇼어 펀드, 오프쇼어 펀드. 이렇게 단순 분류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정도 지문도 나오더라고요. 국내 펀드는 역외 펀드이다. 틀린 문장이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국내 펀드, 외국 펀드, 역내, 역외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법적 형태 기준은 앞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신탁형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형태인 거고 법인격이 없다는 거 설명을 앞에서 많이 드렸었어요. 회사형은 회사 형태고 법인격이 있죠. 그리고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서 공모는 50인 이상. 네. 그 다음에 전문 투자형 사모, 경영 참여형 사모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 49인 이하고 공모보다 제한이나 규제가 완화된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특정 여부로 특정형이 있고 불특정형이 있습니다. 특정형은 모집하기 전에 다 특정이 돼야 되고 자금 모집이 용이하고 대부분의 부동산 펀드가 특정형입니다. 그 불특정형은 뭐 반대죠.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재산을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형과 불특정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홉 번째, 실무형 부동산 펀드. 실무형 부동산 펀드는 임대형, 계량형, 경공매형, 개발형. 뒤에도 또 나와요. 임대형은 매입, 임대 방식. 그다음에 임대소득, 그다음에 매각 차익. 외국 리츠와 유사한 구조다라는 이런 문장도 자주 나와요. 그리고 공실률, 임대료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임대형 부동산 펀드 이야기예요. 개량형은 변경, 리모델링, 적극적 개량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경공매형은 저평가된 부동산을 경공매로 취득하고 매각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임대 후 매각을 하거나, 그래서 취득 후 자본소득, 임대소득이 있죠. 개발형은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형이라는 그 부동산 펀드가 나오면 사업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별도로 알고 계세요. 10번째, 대출형 부동산 펀드, PF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용이나 담보가 아닌 그 사업의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사업성을 배제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오답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출자 방식과 대출 방식 중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대출 방식이고요. 규정은 시행사 등의 대출을 할 때 담보권 설정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는 등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를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업주나 시행자로 바꿔서 지문을 만드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점검사항은 시행사의 사업부지 확보,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 그 다음에 시행사의 인허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그리고 이제 부해금융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자주 나오는데,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는 시행 법인이 부담을 하므로 실질 사업자는 자신의 대차 대조표상에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뭐 이게 뭔 소리야? 다른 게 아니고 그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시행하고 관련된 부채가 뭐 원래 자기 자신의 이제 회사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에. 거기에 이렇게 계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PF에 대해서 팁을 드리면, PF 문제는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실질 사업자가 재반 의무를 부담한다든지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거의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답 지문이라는 거죠. 11번째, 증권형 부동산 펀드.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 발행 지분에 투자를 하고요.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 발행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회사 발행 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답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 게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증권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특정 부동산 관련 자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파생 상품형 부동산 펀드예요. 네.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는 파생 상품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아래 나오죠. 파생 상품형 부동산 펀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자, 키워드가 있죠. 선물, 옵션, 스왑. 이 세 가지 키워드와 부동산 가치 하락의 해지 수단. 이런 표현이 나오면 파생 상품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3장 부동산 펀드 투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3번째 테마, 부동산 시장 분석. 자, 세 가지 시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개발 시장, 공간 시장, 자산 시장인데, 개발 이익이 있다면 개발하여 신규 공급한다. 그리고 이 개발 시장에서는 자산 시장에는 신규 자산으로, 공간 시장에는 임대 공간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공간 시장은 임대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간 이용에 관한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인데 임대료와 점유율이 결정된다. 뭐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산 시장은 부동산 자산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자본 환원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 자산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14번째, 경제 변수와 부동산 시장. 이건 경제학 관련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그냥 이해를 하고 갈게요. 금융비용이 상승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죠. 자, 금융비용, 즉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돈을 빌려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돈을 빌리기 어려우면 고가의 부동산을 사기가 당연히 어려워져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량이 상승을 하면 물가가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죠. 통화량이 많다는 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과 상통하는데 실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부동산 역시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가 증가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자산이 늘어난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주가 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약간 부동산이 이제 후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가가 오르면 그 이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 변수와 부동산 시장의 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사국면. 이거는 제가 사실 그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주기와 진폭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주기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아니면 또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가 주기고요. 이 진폭하고 문제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진폭은 정점에서 아래에 있는 저점까지의 그냥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후퇴 불황은 요거 문제 많이 나와요. 매수자 우위, 그 다음에 회복 호황일 때는 매도자 우위.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오고요. 후퇴 불황은 그냥 수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복 호황은 확장 국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건축 허가 신청 이런 거 있잖아요. 호황이 증가하겠죠. 공실률은 후퇴나 불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부동산 그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면은 그 회복하고 있냐, 후퇴냐, 불황이냐, 요거에 따라서 그냥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은 대충 답이 나와요. 16번째,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개념. 수요 공급에서 꼭 묻는 단골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고요. 가격 외에 다른 조건이 변화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정상제의 경우 소득 수준이 오르면 수요가 커지고 가격이 상승하겠죠. 정상제라면. 열등제는 반대가 되겠죠. 소득이 오르면 오히려 더 소비가 감소되고 수요가 이제 작아지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리고 이런 건 읽어보면 당연히 아실 수 있잖아요. 건설 비용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그 공급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건설 비용이 커지니까 잘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이제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LTV, DTI 이런 게 있는데, LTV는 이제 론 투 밸류라고 해가지고 대부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뭔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담보에 의해서 그 담보의 가치에서 얼마만큼 비율을 해가지고 그 대부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DTI는 그 뎁 투 인컴이라고 해서 그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대출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LTV가 60%면 뭐 전체 1억 원짜리 제가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LTV가 50%라면 5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 당연히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17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징. 요거는 그냥 그 나열해 놓은 요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부동성, 비동질성, 정보의 비공개, 비대칭성, 높은 비용,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부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치의 고정성, 그리고 일정한 범위로 한정이 된다라는 거, 그 지역성,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이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비동질성,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면 아파트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막 표준화해서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 표준화하여 대량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질성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공개, 비대칭성이 있는데, 상호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합니다. 그리고 비대칭성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큰 편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높은 비용은 부동산은 뭐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특징 좀 잘 알아두시고, 18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 정부 개입, 독과점,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인한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과점,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고, 뭐 완전 경쟁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배경을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4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서는
그 공급을 조절하는 한두 가지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지역 지구 조정, 개발 부담금 이런 얘기 나오면 공급을 억제 진작시키는 수단입니다. 요거를 교묘하게 저 공급을 수요를 억제 진작시키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 조절하는 요 한두 가지 정도, 지역 지구 조정, 개발 부담금 요거는 공급을 억제 진작시키는 수단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19번째 투자 전략. 요거는 순서를 잘 익혀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플러스 가치 부과 기회 추구인데 순서대로 이래요. 가장 낮은 리스크, 보수적이고 가장 낮은 리스크, 낮은 기대 수익. 예. 그러면 당연히 우량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겠죠. 그게 핵심 전략이고 코어 플러스, 핵심 플러스죠. 핵심 전략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부과에서는 중위험, 고수익. 그다음에 기회 추구에서는 어떤 고수익도 감수를 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익혀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장 마쳤고요. 자, 마지막 4장 가겠습니다. 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리 5문항 출제되고요. 앞쪽은 총론 부분은 한 문제 정도인데 그냥 버리고 갈게요. 좀 효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간단한 순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위험 관리 절차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위험 식별, 위험 분류, 위험 분석, 위험 대응. 식별, 분류, 분석, 대응. 자, 식별과 대응은 처음 끝은 별로 안 헷갈리겠죠. 근데 분류가 먼저고 그다음 분석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식별, 분류, 분석, 대응. 요거가 그냥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0번째 테마 대출형 부동산 펀드 PF형 구조는 위에 그 10번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리스크 유형만 설명을 드리면 사업 인허가 위험, 부지 관련 위험, 부도 위험, 분양 위험, 계약 불이행 위험, 투자 원금 손실 위험, 그리고 공모펀드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키워드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저 공모펀드 사모펀드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러면 골라주시면 돼요. 예,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21번째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 리스크인데 매입 단계와 운용 단계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고 사실 읽어보면 어떤 단계인지 간단하게 인지됩니다. 자, 매입 단계는 보세요.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법률적 위험은 없는지, 물리적 위험, 재무 타당성 이런 거고 운용 단계는 임차인 위험, 공실 위험, 관리비 증가 위험, 타인 자본 위험, 재해 위험, 제도 변화 위험 이런 게 있는데 매입 단계에서 뭐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서 매입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아닌 것은 딱 하는데 중간에 뭐 임차인, 공실 이런 거는 사실 매입하면서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딱 읽어봐도 운용하면서 예, 공실이 되거나 뭐 관리비 증가가 되거나 임차인의 좀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운용 단계라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예, 어떤 단계인지 간단히 인지가 됩니다. 예. 22번째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경공매형은 일단 사전 불특정형 방식이라는 거 불자 빨갛게 해놨죠. 그래서 체계적인 운용 프로세스 및 운용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고 핵심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중간에 지문이 뭐 지속적인 임대 수익 목적 이런 게 끼어 나오면 요거는 임대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핵심 지문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우량 물건의 확보고요. 경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 물건을 확보해야 하므로 제한 요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투자 자산 확보, 평가 위험, 법률 위험, 자산 처분 위험, 펀드 규모의 적정성 이런 리스크가 있죠. 자, 마지막 해외 부동산 펀드.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아마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 해외 펀드는 한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거고요. 원금 제외의 이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및 세금 우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외 펀드 아까 위에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해외 자산운용사가 만들고요. 환차익,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익금의 15.4%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 3과목 부동산 펀드였고요. 3과목은 그 문제수도 적고 그렇게 뭐 과락 나올 염려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번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문제랑 꼭 번갈아 보시면서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합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내용인데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